도윤이 좀 보게 해줘. 단 한 번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본인이 만나고 싶지 않대. 5살 아이의 대답이었다. 그 말 앞에서 나는 어떤 분노도 원망도 더는 꺼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무너진 건 나였지만 쓰러진 건 도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던 얼굴로 돌아오려 했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었다. 아니, 사랑했던 기억조차 지워버릴 만큼 이제는 모든 게 낯설었다. 토요일 저녁 출장 가는 첫 캐리어를 챙겼다. 에어컨은 잘 틀어주고 물 많이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발걸음을 세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사라지자마자 향수를 뿌리고 원피스를 고르고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했겠지.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응급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도윤이 쓰러졌다고 했다. 열이 40도를 넘겼다고. 그 시간 그녀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아들의 팔에 링거가 꽂히는 걸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은 끝났다. 그보다 더 깊고 더 지독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믿음이 깨지고 존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분노조차 허락되지 않는 정적이 자리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왜 바로 이혼하지 않았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돌아왔지만 이미 늦었다. 이건 나의 고백이다. 배신을 견뎌야 했던 남편의 기록이자 아이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텼던 시간의 흔적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출장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미안한데 오늘 밤부터 지방 출장이 잡혔어. 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바로 가야 한대. 토요일 오후 진우가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들어섰다. 나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살짝 눈썹만 찌푸렸다. 오늘 밤부터요? 응. 내일 밤이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도윤 잘 부탁한다. 진우는 에어컨 리모컨을 들어 확인하며 말했다. 요즘 너무 덥잖아. 물 많이 마시게 하고 에어컨 잘 틀어주고. 네, 알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그의 발걸음을 세고 있었다. 아빠, 잘 다녀오세요. 도윤이 현관까지 달려가 손을 흔들었다. 진우는 살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문이 철컥 닫히는 순간 집 안은 고요해졌다.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옷장을 열어 원피스를 고르고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속눈썹을 길게 올렸다. 머리를 말고 향수를 가볍게 뿌리니 오래간만에 찾아온 자유로운 저녁이었다. 거실로 돌아오니 도윤은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도윤아, 오늘 아빠 없으니까 엄마 잠깐 장 보고 올게. 나도 갈래요. 안 돼, 너는 집에서 기다려. 여기 용돈 10,000원. 나는 지폐를 쥐어주고 테이블 위에 과자를 2봉 올려놨다. 좋아하는 거 사 먹어도 돼.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TV 보면서 기다려. 도윤은 조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과자를 집어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머리를 가볍게 헝클이며 좋은 애로 있어라고 말하고 에어컨 타이머를 맞춘 뒤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스마트폰을 열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 시간 생겼어. 내일까지 집 비어. 곧 답장이 왔다. 좋아. 지금 가자. 덥잖아. 강릉까지 바람 쐬러 갈래? 해질 무렵 서민석의 차가 집 앞에 멈췄다. 창문 너머로 여유로운 미소가 보였다. 기다렸지. 오늘 예쁘네. 나는 조용히 웃으며 조수석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일상이 차단되는 기분이 들었다. 드라이브만 하려고 했는데 펜션 하나 잡아놨어. 하루 묵자. 잠깐 망설였지만 에어컨 타이머가 꺼지기 전에 돌아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을 벗어난 차는 동해안을 따라 강릉의 바닷가 펜션에 도착했다. 로비는 한산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체크인을 마친 뒤 방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바닷바람이 스며들었다. 민석은 침대에 기대어 말했다. 돌아가기 싫다. 나는 대답 대신 머리끈을 풀어내렸다. 조용한 조명, 잔잔한 파도,
서로의 시선이 길게 머물렀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다. 한미정 씨 맞으시죠? 경찰서입니다. 아드님이 인근 주민에게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열사병 증세가 있어서요. 네. 무슨 왜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숨이 막히고 손이 떨렸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뒤에서 민석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에어컨 타이머가 꺼졌을 시각과 도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택시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바닥엔 젖은 수건과 옷이 널려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묵직한 발걸음이 다가왔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등 뒤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몸이 굳었다. 돌아보니 진우가 헝클어진 셔츠와 젖은 머리로 서 있었다. 눈 밑엔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 출장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연락 받았다. 도윤이 더위 먹고 쓰러졌다고. 근데 괜찮아졌지가 첫 마디야. 그게가 아니야. 진우의 목소리가 현관을 울렸다. 내가 없는 거 알고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경찰도 왔고 나는 밤새 운전해서 돌아왔다. 도윤은 깨어나자마자 엄마 어디 있어라고 울었다. 나는 발끝만 바라봤다. 도윤이 에어컨 못 켜는 거 알잖아. 타이머 꺼지고 나서 땀에 젖어서 목마른 채로 밖으로 나갔다. 5살짜리가. 그의 눈빛이 날 꿰뚫었다. 전화 수십 통, 문자도 남겼다. 근데 너 알림 꺼놓고 어디서 뭘 했어? 누구랑? 진우의 발걸음이 점점 다가왔다. 말해. 어젯밤 어디 있었어? 장 보러 나갔다 온 거야. 나는 마치 소리치듯 대답했다. 잠깐 밖에 나갔다 온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데? 잠깐 나간 게 하루 밤 꼬박 비우는 거냐? 진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라고 자유롭게 다니면 안 돼. 장도 못 보러 가. 집에만 틀어박혀서 애만 보라는 거야? 그 문제가 아니잖아. 진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가족을, 아이를, 목숨을 내가 잊었냐? 나는 시선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난하지 마라. 됐다. 그는 짧게 내뱉고 거실 문을 쾅 닫으며 사라졌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던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민석의 이름을 찾았다. 메시지를 쓰려다 멈추고 대신 가방 속에 넣어둔 그의 집 열쇠를 꼭 쥐었다. 모든 게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피할 수 있는 곳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석의 집 소파에서 눈을 떴다. 딱딱한 쿠션이 등을 눌렀고 목은 바싹 말라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눈을 찌르자 어제의 장면들이 불쑥 되살아났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 가슴속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더듬어 집어들었다. 알림은 여전히 수십 개였다. 진우, 모르는 번호, 그리고 단 하나 병원 이름이 눈에 띄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 기록을 눌러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수아과 병동입니다. 어제 열사병으로 실려온 강도윤의 엄마인데요. 상태가 어떤가요? 수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린 뒤 차분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젯밤엔 고열과 탈수 증상이 있었지만 링거 치료 후 안정됐습니다. 오늘 아침엔 젤리도 조금 먹었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숨이 길게 빠져나가며 온몸에 힘이 풀렸다.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다. 면회는 오늘 오후부터 가능하고 아버님께도 안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속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다. 죄책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무사하다는 사실이 다른 모든 생각을 밀어냈다. 부엌 쪽에서 민석이 인스턴트 커피를 타며 물었다. 병원. 어때? 괜찮대. 그럼 됐잖아. 오늘 뭐 할 거야? 일단 조금 더 있다 갈게. 여기 있어도 돼? 그럼 나 혼자 있는 것보다 낫지. 그는 웃으며 캔커피를 건넸다. 손끝이 잠깐 스쳤지만 묘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창밖은 맑았고 멀리서 매미 소리가 울려왔다. 도윤이 있는 병원도 분명 이 하늘 아래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의사가 회복 중이라고 말했을 때 안도감이 먼저 찾아왔다. 죄책감은 그 다음이었다. 왠지 이제는 못 돌아갈 것 같아. 내가 이불을 끌어안고 중얼거리자
민석은 TV 채널을 돌리며 대답했다. 그게 낫지 않아. 어차피 돌아가도 뭐라 하기만 할 텐데. 너 거기서 이미 숨 막혀 있었잖아. 그렇지. 입으로는 맞장구 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내가 책임에서 도망친 현실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휴대폰 화면에는 진우의 부재중 전화가 빼곡히 쌓여 있었다. 알림을 꺼둔 채 며칠을 보냈더니 몰랐던 기록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다. 시간대를 보니 내가 여관에 있었던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몇 분 간격으로 수십 통, 그 사이사이엔 짧은 메시지들이 연속해서 남겨져 있었다. 어디 있어? 도윤이 제발 받아. 너 어디 간 거야? 그 모든 걸 아직 읽지 않았다. 오늘 아침 민석 집에 와 있던 동안에도 부재중이 몇 건 더 늘어 있었다. 무시해도 돼. 내 질문에 민석은 무심하게 웃었다. 곧 연락 줄어들 거야. 남자란 다 그래.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두었다. 하지만 화면이 한 번씩 깜박일 때마다 시선이 자꾸만 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병원에 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버틸까? 병원 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도윤의 눈빛, 진우의 표정, 그리고 내가 떠난 날의 공기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덮쳐올 것 같았다. 민석은 옆에서 태연이 과자를 뜯어 먹으며 말했다. 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잊혀져. 정말 그럴까? 시간이 모든 걸 지워줄까? 하지만 내 안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건 분명 죄책감이었고 동시에 안도감이었다. 이상한 이중주 같았다. 나는 창밖 하늘을 오래 바라봤다. 병실 창으로 같은 하늘이 보일까? 거기서 도윤은 나를 생각할까? 아니면 나를 원망할까? 그날 밤 민석은 밤새 슬롯머신에서 돈을 잃었다며 짜증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물에 잠긴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같았다. 그의 집에 온 지 사흘째였다. 원래는 하루만 묵고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건 두려웠다. 진우에게는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었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면 질문과 꾸짖음이 기다리고 있을 게 뻔했다. 갈 곳이 없었다. 민석은 그냥 있어도 되라고 했다. 그 말에 깊은 책임 같은 건 없었지만 당시의 나에겐 그 무책임함마저 고마웠다. 그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짐을 풀고 냉장고를 쓰고 빨래를 널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허락했고 나는 그걸 허용이라고 믿었다. 마치 주부놀이처럼 설거지하며 작은 평온을 느꼈고 죄책감은 하루하루 옅어졌다. 내 선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미 닫혀 있다고 스스로 설득했다. 아이 상태가 안정됐다는 소식에 진우의 연락은 계속 무시했다. 전화벨이 울려도 화면이 깜박여도 그저 뒤집어 놓았다. 현실을 외면한 채 이곳을 점점 임시거처가 아닌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야간 근무를 마친 민석이 깊이 잠든 틈을 타 근처 슈퍼에 다녀왔다. 냉장고엔 쓸만한 식재료가 거의 없었다. 편의점 음식만 먹는 것도 지겨워져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연아,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본 순간 거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 있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다음 찰나 아버지의 손바닥이 내 뺨을 세차게 때렸다. 얼얼한 통증이 번졌다. 아, 뭐예요? 갑자기. 손에서 장바구니가 미끄러져 계란 한 판이 인도 위로 굴러갔다. 노른자가 터져 뜨거운 햇볕 아래 퍼졌다. 내가 정말 여기 있었구나. 어떻게? 진우 씨가 다 말했다.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남자 주소, 얼굴까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아이 쓰러진 동안 넌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 나는 이를 악물었다. 다 그 사람 탓이에요. 진우가 나를 외롭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아이 두고 바람 피운 이유가 돼?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옆에서 날아왔다. 진우 씨는 내 목까지 집안일, 육아 다 하면서도 아이 회복이 먼저라고 했다. 그런데 넌 연락 한 번 안 하고 남자랑 살고 있었더라. 저도 변명 말고 따라와.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어디로 잠깐만요.
그 남자가 지금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어머니가 내뱉은 말했다. 차 문이 거칠게 닫히고 엔진이 걸렸다.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차 안은 숨막힐 만큼 조용했다. 나는 뒷좌석에서 장바구니를 끌어안은 채 그저 떨고 있었다. 계란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다.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그가 내 상황을 듣고 뭐라도 해줄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없었다. 창밖으로 여름 매미 소리가 길게 울렸다. 하지만 내 안에는 더 이상 여름의 향기 따위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조수석에 앉은 엄마는 아까부터 줄곧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차는 주택가를 빠져나가 한동안 달리더니 넓은 대로로 들어섰다. 목적지는 아직 말해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꺼림칙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빗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끝내 나를 보지 않았다. 그저 낮게 떨리는 턱을 감춘 채 시선은 바닥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른 듯 피부가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도장을 찍은 서류가 변호사의 가방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따라가며 나는 마치 무언가에 찢겨나간 기분이 들었다. 이름 석자와 도장 하나, 그 작은 흔적이 내 지난 몇 년을 단번에 무효로 만들었다. 이제 된 거죠.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었다. 진우의 부모 역시 더 이상 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듯 시선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들릴 리 없는 시계 초침 소리가 귀 안쪽에서 울리는 착각마저 들렸다. 문 밖에서 매미가 울어댔지만 그 울음은 여름의 뜨거움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고문처럼 길고 질렸다. 나는 그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 밑에는 설거지를 하다 남은 세제 자국이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민석집 부엌에서 그릇을 헹구고 있었는데 지금 나는 여기 모든 사람이 나를 재판하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일어나라. 아버지가 팔꿈치를 잡아 끌었다. 순간 발목부터 무릎까지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너무 오래한 자세로 앉아 있었던 탓인지 다리가 저려 비틀거렸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현관을 나서자 습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마당 한켠 오래된 감나무가 바람에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다. 그 잎사귀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빛이 유난히 눈부셨다. 그러나 그 빛조차 내겐 차갑게 느껴졌다. 차로 돌아가는 길,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차 창밖 풍경이 뒤로 흘러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다. 집집마다 널린 빨래들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 속에서 아이 옷들이 햇빛에 말라갔다. 그 광경이 이상하게 아득했다. 마치 내게는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세계처럼.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석이었다. 하지만 나는 꺼내보지도 않고 그저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갈 수 없는 곳에 와버린 듯했다. 차가 교차로에서 멈췄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순간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차가 가는 대로 몸을 맡겼다. 그리고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란 걸 그제야 알았다. 아침이면 눈꺼풀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도윤이 엄마 밥은? 하고 물으면 나는 이불 속에서 고개만 내밀어 아빠한테 말해라고 대답했다. 그 한마디면 책임은 면제되는 것 같았다. 진우는 출근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도 밥을 차리고 아이 옷을 갈아입히고 가방을 챙겼다. 나는 그 모습을 부엌 입구에서 멍하니 지켜보다가 커피 한 모금만 들이키고 다시 소파로 돌아왔다. 점심 무렵엔 휴대폰 속 세상이 전부였다. 채팅창, 쇼핑몰, 드라마 다시 보기.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과 먼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다가올 즈음 현관문이 열리면 진우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하루 뭐 했어? 그 질문에 나는 늘 피곤해서 몸이 안 좋아라고만 답했다. 그 말이면 그날 하루의 무책임이 묻힐 거라 믿었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때의 나는 이미 가정을 함께 꾸릴 마음이 없었다. 다만 누군가 나 대신 모든 걸 해주길 바랐을 뿐이다. 진우가 혼자 짊어진 무게를 외면한 대가가 지금의 나였다. 비닐봉지를 쥔 손이 아프도록 움켜쥐며
나는 그 시절의 게으름과 자기합리화를 떠올렸다. 그리고 알았다. 내가 잃은 건 단지 가족이나 집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함께 살아가는 기회였다는 것을. 원하시면 이 확장된 장면 바로 뒤로 현재의 미소가 일상을 버티다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사건을 덧붙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전개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렇게 나는 가족도, 집도, 그리고 아내라는 자리도 고작 몇 장의 종이로 잃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날부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그날 이후 완전히 내 앞에서 사라졌다. 연락도, 사진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의 이야기는 바람결처럼 조금씩 내 귀에 들어왔다. 집안일과 직장일을 모두 혼자 감당했다 했다. 아침엔 도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밤엔 빨래와 저녁, 청소까지 전부. 그 와중에 직장에서는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 쉴 수도 하소연할 수도 없어 무리만 거듭했고 동료들이 요즘 너무 말랐다. 눈이 죽어있다라고 할 즈음엔 이미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졌고 안경 너머의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손목엔 링거 자국이 선명했다. 의사는 과로 진단을 내렸다. 잠도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그저 아버지라는 책임감 하나로 달려온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한계가 왔다. 진우는 일을 잠시 쉬고 도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아침이면 눈꺼풀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도윤이 엄마 밥은? 하고 물으면 나는 이불 속에서 고개만 내밀어 아빠한테 말해라고 대답했다. 그 한마디면 책임은 면제되는 것 같았다. 진우는 출근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도 밥을 차리고 아이 옷을 갈아입히고 가방을 챙겼다. 나는 그 모습을 부엌 입구에서 멍하니 지켜보다가 커피 한 모금만 들이키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다. 점심 무렵엔 휴대폰 속 세상이 전부였다. 채팅창, 쇼핑몰, 드라마 다시 보기.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과 먼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다가올 즈음 현관문이 열리면 진우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하루 뭐 했어? 그 질문에 나는 늘 피곤해서 몸이 안 좋아라고만 답했다. 그 말이면 그날 하루의 무책임이 묻힐 거라 믿었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때의 나는 이미 가정을 함께 꾸릴 마음이 없었다. 다만 누군가 나 대신 모든 걸 해주길 바랐을 뿐이다. 진우가 혼자 짊어진 무게를 외면한 대가가 지금의 나였다. 한편 내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갑자기 끌려갔던 그날, 민석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내가 늦게 돌아오는 걸 가볍게 생각했을 것이다. 야, 왜 이렇게 늦어? 뭐 샀길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고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짐은 그대로 방에 남아 있었고 그날 이후 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디 간 거야? 혼잣말을 반복했겠지만 그걸 누가 신경이나 쓸까? 물론 민석도 무사하지 않았다. 탐정이 제출한 사진과 보고서에는 나와 민석이 수차례 만난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관 영수증, 메신저 기록, 픽업 시간과 이동 경로까지. 그는 한꺼번에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당했다. 아이를 방치한 걸 알면서도 가담한 행위엔 참작 여지가 없었다. 잠깐만, 그런 돈 있을 리 없잖아. 민석이 항의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결국 본가로 도망쳤다. 나와 같은 중학교를 나왔고 계속 그 동네에서 살아온 덕에 그의 위치를 찾아내는 건 탐정에게 일도 아니었다. 내용 증명은 내가 끌려간 다음 주에 도착했다. 금액은 위자료 4천만 원 일시불. 진우와 그의 부모, 그리고 내 부모까지 모두 경로했다. 애가 집에서 쓰러져 있는데 같이 놀러 다녔다고? 그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벼락 같았다고 나중에 엄마가 전해줬다. 민석은 처음엔 모르면 넘어갈 거라 생각했던 듯하다. 하지만 내용 증명과 증거 복사본 뭉치를 보는 순간 그 여유는 무너졌다. 아이 있는 걸 알면서 하룻밤 집을 비우게 했고 숙박 예약도 운전도 전부 그의 주도였다. 계획적이며 악질적 서류엔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 민석의 생활은 달라졌다. 본가에서는 부모의 감시 아래 휴대폰은 해지, 외출 시간은 제한, GPS 달린 폰을 지급받았다. 낮엔 창고 분류 작업, 밤엔 음식점 주방 보조, 수면 4시간, 휴일은 주 1회. 이 정도로도 반성 못하면 인간도 아니다.
그 말을 내뱉은 건 민석의 아버지였다. 위자료 4천만 원은 분할이 허락되지 않아 결국 본가에서 대신 냈다. 그 대가로 그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더 철저해졌다. 그의 의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나는 친정이 위자료 대납을 거부해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을 모두 스스로 갚아야 했다. 정규직은 꿈도 못 꾸고 파견 사무직과 밤늦게까지 하는 마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날들이 시작됐다.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진열 작업을 하면서도 문득 떠오르는 건 아이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다시는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 도윤이 좀 보게 해줘. 한 번만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본인이 만나고 싶지 않대.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 스스로 나를 거부하고 있다는 현실은 남의 분노보다 몇 배는 더 쓰라렸다. 가끔 어머니에게 하소연하면 돌아오는 건 늘 차가운 말뿐이었다. 그걸 지금까지 진우 씨가 해온 거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내가 도망친 무게를 그는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은 지금의 고된 생활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비닐봉지를 들고 골목을 걷던 어느 날 불현듯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미서. 발걸음이 멈췄다. 돌아보니 그곳에 민석이 서 있었다. 티셔츠에 청바지, 손엔 편의점 봉지. 조금은 야윈 듯했지만 무책임한 웃음은 여전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근처에 볼 일 있어서. 근데 진짜 오랜만이네. 나는 무심코 들고 있던 봉지를 뒤로 감췄다. 왠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사라졌잖아. 사라졌다니. 내가 끌려가고 나서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도망친 건 너잖아. 연락 한 통쯤은 할 수 있었잖아. 나도 별별 일이 다 있었거든. 그날 아버지한테 맞고 휴대폰도 뺏겼어. 오히려 내가 피해자지. 목구멍 깊숙이 쓴맛이 올라왔다. 나 그 후로 알바 2개나 뛰었어. 위자료도 한 번에 내고 진짜 인생 끝난 줄 알았다니까. 그건 내가 한 일의 결과잖아. 와, 진짜 그렇게밖에 말 못해? 민석이 얼굴을 찌푸렸다. 난 가정을 깨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5살이면 혼자 웬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너도 남편이랑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 난 그 말을 믿었어.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분명 나는 그렇게 말했었다. 이미 식어버린 관계, 아이 때문에 이어가는 결혼이라고. 민석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 없었다. 내 안에 안일함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난 이제 상관 안 해. 서로 잘 살아라. 그는 한 손을 들어 인사하곤 돌아섰다. 작아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믿은 적도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내 자신을 지켜왔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몇 분 후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의 현실로 돌아왔다. 전업주부였을 때 나는 거의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 아침엔 간신히 일어나 도윤을 어린이집 버스에 태우기 위해 옷만 갈아입히고 도시락은 한 번도 싸주지 않았다. 등하원은 전부 진우 몫이었다. 오후엔 집에서 TV를 보며 휴대폰으로 민석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일과였다. 청소도 빨래도 저녁 준비도 건너뛴 날이 많았다. 오늘도 야근이야. 그래? 힘들겠네. 그게 내가 해준 전부였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태연하게 진우에게 저녁거리를 사오게 했다. 그래도 진우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하고 도윤의 옷을 챙기고 잠자기 전 동화책까지 읽어주었다. 그는 자기 정장의 다림질을 밤늦게 끝내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나는 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게 얼마나 비정상이었는지 알게 된 건 이혼한 뒤였다. 지금의 나는 친정의 감시 아래 있다. 휴대폰은 저가폰으로 바뀌었고 감시 앱이 깔려 있었다. 연락처 일부는 차단됐고 통화 내역은 어머니가 확인했다. 누구랑 무슨 얘기를 몇 분이나 했어? 그렇게 물어도 변명할 여지는 없었다. 아프다고 해도 쉬는 건 허락되지 않았다. 열 안 나면 갈 수 있잖아. 어머니가 현관까지 데려다주는 날도 있었다. 남자 집에 들어갈 기운이 있었으면서 알바한다고 약해지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어느 날 휴대폰을 보다가 예전 카톡 캡처가 남아있는 걸 발견했다. 오늘 저녁 필요 없어. 벌써 만들었는데. 그럼 소용없네.
버려. 바람을 피우던 날 진우와 주고받은 메시지였다. 화면을 닿는 손끝이 살짝 떨렸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자유롭지 않았다. 장 보러 가는 것도 시간 제한이 있었고 영수증은 어머니께 제출해야 했다. 식습관과 건강관리까지 지도를 받았으며 주말에는 온 가족 앞에서 생활 보고를 하는 시간까지 있었다. 이번 주 지출은? 지각은? 잊은 건? 휴대폰 사용 시간은 몇 시간? 한때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얻은 자유는 지금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가계부는 아버지가 확인했고 휴대폰 사용 시간은 어머니가 매일 밤 체크했다. 남자를 만나는 건 말할 것도 없었다. 낮에는 파견 사무직, 밤에는 마트 진열 아르바이트. 새벽 2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 불평이라도 하려 하면 어머니는 말했다. 진우 씨는 너보다 더 오래 더 힘들게 해왔어.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니, 대꾸할 자격조차 없었다. 이젠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이 떠졌다. 익숙함이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웠다. 창밖이 흐려도 우산을 챙겼고 신발장 앞에 서면 미리 내일 점심거리를 계산해뒀다. 하루라도 늦게 일어나면 생활비가 흔들리니까 매일 같은 일, 같은 자리,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엔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다. SNS도 끊었다. 이젠 보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의 행복한 사진도, 예전 지인들의 소문도 모두 내 인생과 상관없는 일이었다. 생활의 목표는 단 하나, 위자료와 양육비 갚기. 진우가 보내오는 상환 일정표는 차갑고 정확했으며 감정이라고는 없었다. 그래도 위자료는 조금씩 줄어들었다. 이자를 아끼려고 조기 상환을 했을 땐 아주 잠시 성취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집과 직장만 오가며 저녁은 할인 반찬, 빨래는 실내 건조, 취미도 친구도 없는 조용한 날들. 가끔 편의점에서 도윤이 좋아하던 간식을 지나칠 때면 손이 멈칫했다. 그러나 결국 다시 내려놨다. 만나지도 못해 얘한테 괜한 감정 낭비는 그만하자. 이 모든 건 그동안 쉽게 살았던 내가일 뿐이었다. 다 내가 선택한 결과잖아. 어머니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눈을 감고 속으로만 되뇌었다. 맞아요. 그게 다 제가 선택한 결과였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진열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허리를 굽혀 박스에서 과자를 꺼내는데 가까이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났다. 어떤 게 좋을까? 한 남자아이가 과자 진열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키가 작아 도윤과 비슷한 또래 같았다. 작은 손이 초콜릿 과자를 향해 뻗었다. 이거 좋아. 뒤를 돌아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오늘은 안 돼. 과자 안 사기로 했잖아. 남자아이가 시무룩하게 고개를 떨군 그때 옆에서 아버지가 다가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저번에 마당에서 잡초 뽑기 도와줬잖아. 오늘은 특별히 하나만 사자. 정말? 응. 대신 비싼 건 안 돼.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과자를 집었다. 어머니도 못 말린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그 셋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하고 따뜻했다. 그 장면 속 공기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는 듯 익숙했고 아프도록 낯설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박스를 진열대에 올려놓는 척하며 시선을 돌렸다. 나에게도 분명 저런 시간이 있었을 터였다. 도윤이 작은 손으로 내 바지를 붙잡고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던 날들. 그때 나는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런 거 말고 빨리 와. 무심하게 말하곤 발걸음을 재촉했던 기억. 그걸 버린 건 나였다. 모른 척했지만 나는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누군가의 안식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가슴 깊숙한 곳이 아려왔다.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스스로 부숴버린 것들이 방금 오간 짧은 대화 속에 전부 담겨 있는 듯했다. 부모와 아이, 단 한 개의 과자를 두고 오가는 대화 속에 그렇게나 포근한 공기가 깃들어 있었다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도 있었던 풍경이었다. 도윤, 그거 먹고 싶어? 응, 이거 초코 들어있어. 그 목소리조차 기억나는데 나는 왜 그토록 무심했을까? 한 개의 과자를 두고 고민하던 그 작은 아이를 나는 외면한 채 다른 데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갈 자격조차 없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황급히 소매로 훔쳤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으니까 울 수는 없었다. 계산대의 삑 소리, 매장 안내 방송, 장바구니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일상의 소음이 내 감정을 서서히 쓸어내렸다. 어서 오세요. 짜내든 목소리를 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계산대로 향하는 그 가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같은 말을 한 번 더 속삭였다. 어서 오세요. 그 되풀이 속에서 내 후회는 조용히 파묻혀갔다. 그날 나는 도윤의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더 떠올리기 위해 일부러 멍하니 우유 코너 앞에 서 있었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품들 사이로 그의 웃음이 희미하게 겹쳐졌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되뇌었다. 정말 그게 전부였는데 사소한 하루, 사소한 대화 그 전부가 이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